힘과 운동에서는 힘의 종류를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본격적인 문제는 뭐 6장까지 합쳐져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풀이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본질적으로는 뉴턴의 이 법칙, F는 ma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주된 문제풀이 방법이 될 텐데, 그때 그 F에 해당하는 힘이 여러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종류대로 이제 힘 사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번 챕터와 이 다음 챕터의 주된 목적이 되겠어요. 자,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이제 중력이 될 텐데, 중력은 그래비티고, 다른 말로 무게라고도 해요. W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아래로 작용한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그런데 우리 지표면 부근에서는 이제 지구가 너무 크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무한하게 평평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중력은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중력 가속도를 가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나중에 13장 배우면 알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일단 지구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무한한 평평한 지구라고 생각하면 그 위에 있는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해서 아래쪽으로 크기는 g, 그래서 마이너스 mgj, 이렇게 질량 m이 있으면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죠. 얘는 당기는 힘이다. 인력. 당기기만 해요. 밀진 않아요. 중력이 밀 수도 있다면 우리는 뭐 이미 많은 게 간단해지죠. 사람들의 희망이잖아. 반중력, 엔티 그래비티 엔진.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영화 뭐 스타트랙 같은 데 많이 나왔던 것 같네. 스타트랙의 그 우주선 있잖아. 엔터프라이즈호가 갑자기 뭐 다른 행성 같은 데 급추락하거나 할 때 멈출 때 그 엔티그래비티 엔진을 켜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거기서 엔티그래비티라는 건 청력을 사용한다는 뜻인데, 청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 봤겠지? 우리 주변에서. 근데 본 적이 없고 인력만 있어요. 꿈과 희망 같은 거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없어요. 자, 그리고 중력은 Fg라고도 쓰고요. Fg 그러면 이제 별말 없으면 중력인가 보다. 그래비티 포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힘은 수직력 또는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수직항력이라고도 한동안 불렀었는데 요즘은 또 수직력이라는 단어가 더 유행이에요. 영어로는 뭐 변하지 않았고, 영어로는 노멀 포스였어요. 노멀 포스. 근데 노멀이 뭐 정상적이다, 보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수학에서 말하는 노멀 벡터, 그러니까 어떤 면의 수직인 벡터를 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수직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수직이다. 퍼펜디큘러한 포스다.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이다는 건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손가락으로 이 칠판을 눌러봅시다. 내 힘을 줬는데 왜 가속도가 생기지 않죠? 도대체 이유가 뭐지? 이 법칙이 잘못됐나? 아파라. 이 법칙대로라면 내가 힘을 줬으면 가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뚫어야지. 구멍 뚫어야지. 왜 맨날 벽에 칠판에 구멍이 안 뚫려?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단단하니까를 다른 말로 말하는 게 단단하다? 어떤 의미지? 내가 밀 수 없다. 밀 수 없는데 내가 몰랐어. 내 실수로 밀었는데 내 잘못이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일반인의 대화고, 물리학적인 대화는 물체가 나를 민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거죠. 물체가, 그게 거기서부터 약간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인간이 지금 약을 파네? 민다고? 그럼 내가 더 황당한 경우를 말해볼까? 내가 바닥을 폴짝폴짝 뛰어요. 지구가 똑똑하게 내가 어디로 난 바닥에 구멍을 뚫고 싶거든? 질량이 비록 크진 않지만 내가 땅바닥에 구멍을 뚫고 싶어. 발바닥이 나름 뾰족하거든? 어휴, 구멍이 안 뚫리래? 똑똑한데? 지능이 있나?
굉장히 똑똑한 힘이에요. 지능지수가 필요해요. 내가 어디를 누를지 귀신같이 알고, 그걸 우리는 단단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쉬운 단어 있어. 근데 물리학에서 단단하다라는 말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우리는 그거를 수직력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일반인의 용어로는 단단하다 그 말이야.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면이 물체를 되밀어내는 힘이다. 지금 단단하다고 말하면 될 걸 왜 이런 수직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노멀 포스라는 단어 사용하면서 똑똑하다는 이야기까지 하냐? 쉬운 건 그렇지. 평면에서는 쉬우니까 그럴 텐데 좀 복잡한 상황이 되면 이 수직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접근이 안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 그냥 일반적으로 단단하다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법칙 프레임 안에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3법칙,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갖는 힘, 그걸 이제 수직력이라고 불러요. 자, 기호는 이제 FN이라고 쓰고, 노멀 포스. 그냥 N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뉴턴 단위랑 헷갈려가지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N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이 책은 이제 FN이라고 쓰고 있는데, 자, 바닥면이 평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평인 평면. 그 위에 물체가 놓여 있다. 좀 전에 제가 말한 라직이죠.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가속되지 않으려면 수직력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크기의 힘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력과 같은 크기고 방향은 반대다. 왜?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가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일법칙 상황이어야 되니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빗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이번에 빗면에 놓여 있다. 빗면에 놓이면, 빗면은 좀 어렵죠. 빗면은 무조건 2차원인 것 같잖아. 중력 방향이 적합한 방향이 아니에요. 면에 평행하지 않잖아. 이 중력 방향이. 면에 평행한 방향과 면에 수직인 방향, 이런 식으로 성분 분해를 다시 해야 돼요. 중력을 이쪽으로 쪼개서 생각해. 그쪽을, 좌표축을 다시 잡아서 면에 평행한 방향을 X축, 면의 수직인 방향을 Y축, 이런 식으로 축을 지금 다시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서 보면은 중력을 그 축에 대해서 정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X축으로 정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중력을 X축으로 정사용했으니까 마이너스 FC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 각도가 세타면 요 각도도 세타니까 코사인, 사인, 그죠? 아, 이거 그죠? 사인, 코사인. 그래서 이제 빗면 방향 성분은 FC 사인이 되고, 면을 누르는 방향 성분은 이제 FC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거 외우는 법은 뭐 굉장히 유치하고 쉬워요. 딱 한 번만 듣고 따라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저도 고등학교 물리선생님이 딱 한 번 말해줬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런 건 전달이 좀 돼야 돼.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구 가르쳐줄 일 있으면 그렇게 가르쳐주면 쉬울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스르륵. 안 해?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스르륵. 외워졌지? 네.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가. 스르륵. 이쪽에 MB 사인 세타, 이쪽은 코사인. 이쪽까지 외우려고 하면 헷갈려. 하나만 하면 돼요. 스르륵. 이쪽은 저절로 코사인. 물론 이제 삼각함수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난 믿긴 하는데, 그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면을 누르는 힘은 이 중에서 얘죠. FC 코사인 세타가 면을 누르는 힘이란 말이에요. 물체 작용하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의 일부는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데 사용되고, 일부만 면을 눌러요. 근데 그 일부가 FC 코사인 세타고, 걔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되니까 수직력은 mg 코사인 세타고, 이 면의 수직인 위쪽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수많은 1학년들이, 물리학과 학생들은 별로 안 그런데, 수많은 일반 물리를 배우는 공대 학생이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수많은 물리학과 이외에 일반 물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수직력 그러면 mg,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중력의 반작용, mg의 마이너스 mg 위쪽. 빗면에서는 여기서도 mg 있으면 바로 땡, 당신은 1차원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빗면
외운다고? 아니, 외우지 말고 성분분해 해서 생각하세요. 외우지 말고. 외우라고 하지 않아. mg 코사인 이렇게 외우지 마. 나중에는요, 이 정도 빗면이 나중에는 지금 단어는 아니고 한참 뒤지만 이런 문제도 나와요. 벽에 있는데 바닥면과 수직면 벽이 있다. 바닥 벽. 사다리를 이렇게 걸쳤다. 사다리. 얘가 사다리. 그러면 수직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이쪽 끝에서는 위쪽으로 작용하고요. 이쪽 끝에서는 이쪽으로 작용해요. 수직력이 두 개야. Fn1, Fn2. 면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니까. 이 물체가 이쪽 오른쪽으로도 누르거든요. 아래로도 눌러요. 그래서 수직력이 두 개가 돼요. 모든 면에 다 있는 거야. 평면, 빗면에만 있는 게 아니야. 다음 챕터 되면 예제가 또 나타날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요. 면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벽이 패이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힘이에요. 우리가 단단하다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배워야 될 것은 이제 마찰력. 마찰이라고도 하고요. 력을 빼기도 해요. 프릭션. 기호는 소문자 F를 보통 써요. 뭐 라지 F 한 다음에 FR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마이너하고 대부분은 소문자 F를 쓰면 보통 프릭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찰력에 벡터 표시를 안 하기도 해요. 흔히 방향이 빤해서 방향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 마찰력이 뭔지 면과 물체와의 접촉에 의한 저항이다. 그 저항 물체를 제가 마찰이 없으면요, 난 걸을 수조차 없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공회전 해야 돼. 문워크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왜? 바닥이 마찰이 안 될 거니까. 마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 그림 그려놨네? 마찰이 없으면요, 난 제자리에서 다리가 그냥 이렇게 회전만 할 거야. 바퀴는 실제로 뒤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퀴가 뒤로 돌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이유는 바닥이 밀어주기 때문이에요. 마찰력으로. 요것들은 지금 다 정지마찰인데, 요거 둘은 정지마찰? 요건 나중에 이야기. 정지마찰, 운동마찰은 다음 챕터에 나와. 챕터 5에서 아직 안 나와. 자, 나중에 다 자세히 하기로 하고. 하여튼, 물체가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건 기억해 두면 좋아요. 물체 운동을 방해한다. 물체가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다. 나는 실제로 뒤로 가고 싶었던 거야. 내 발바닥은. 그렇죠? 발바닥이 뒤로 가고 싶어야 내가 앞으로 가지. 내가 앞으로 가고 싶다고? 그건 내 브레인이 그렇고 내 발바닥의 세포는 뒤로 가고 싶어. 근데 뒤로 못 가. 왜? 바닥이 버티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지. 정지마찰이라는 거예요. 힘들다. 바닥면의 평행한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찰력 표시를 보통 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공에다 붕 띄워서. 다른 포스는 이 센터 오브 매스에다 화살표를 보통 긋는데 마찰력은 면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도 안다 이런 표현일 뿐이니까 이쪽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바닥면을 평행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오리진은 이제 전자기력이다. 저 앞에 중력, 그 다음에 중력은 중력이고 수직항력 쟤는 반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오리진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자연계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힘이 4개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중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뭐더라? 어디서 많이 주워들은 소문이 나는데? 약한 상호작용력, 강한 상호작용력이죠. 그러니까 중력은 이제 매스가 서로 땡기는 인력이고, 전자기력은 차지, 전하들이 서로 땡기거나 밀거나 하는 인력과 청력이 있는 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상호작용력은 원자 핵 속에 있는 그 원자 핵자와 전자. 그래서 중성자가 전자를 하나 내놓으면 양성자로 바뀌거든요. 중성자가 약간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중성자가 전자를 하나 내놓고 양성자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개입하는 힘이 이제 약한 상호작용력, weak force라고 하고 강한 상호작용력은 이제 쿼크,
뭐 콕들이 다시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데 걔들을 바인딩하는 힘, 그게 이제 강한 상호작용력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고 굉장히 고에너지 상태죠. 근데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인데 이 마찰력의 오리진은 이제 전자기력이에요. 왜 전자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뭐 초중고에서 배운 과학에서 뭐 화학적인 결합, 물질과 물질이 서로 닿았을 때 물질 표면에는 뭐 전자 그룹이 있고 원자가 있고 그죠? 가까이에 이 원자가 가까이 가면 얘들끼리 분자간력이라는 힘을 형성하죠. 근데 그 분자간력 몰리큘러 그 포스가 오리진이 전자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자기력인 거지. 마찰력이라는 것이. 이 마찰력이 없다면 내가 글씨도 못 써요. 이 바닥에 초크가 이거 마찰이잖아. 하여튼 마찰력이 상당히 중요해. 마찰력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마찰력이 없는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마찰이 없게 만들어준 윤활유칠한 뭐 미끄럼틀 같은 거지. 스케이트장. 물이 윤활유예요. 그 스케이트 날하고 빙판 사이에 얼음이 녹아서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찰력이 있는 상황. 보통 이제 문제에서 그걸 상세히 써줘요. 마찰이 있다 없다. 5장은 연습 문제로 마찰이 없는 것만 있어요. 6장 가면 마찰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장력. 장력은 기호가 라지 T이고 텐션이라고 해요. 텐션. 텐션은 여기 있는 이 설명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저는 권장하는데 줄에 작용하는 힘인데 줄 알죠? 줄. 스트링 또는 로프 이런 줄을 잡아당기려고 하면은 줄이 늘어나지 않은 뭐 늘어나는 줄도 있겠지. 스트레치도 있는데 넌 스트레처블 인 줄이라면 늘어나지 않는 스태틱 와이어라면은 잡아당기면 늘어나지 않고 버텨요. 늘어나지 않고 버티는 힘, 그 힘을 말해요. 그걸 장력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기타 줄 이런 데서 장력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 기타 뭐 장력이 너무 센데 장력을 좀 풀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하여튼 이거 장력인데 장력의 특징은 이거 벡터 표시를 안 했는데 벡터 표시하기가 좀 머시기해요. 머시기가 머시기더라? 거시기하고 머시기를 아세요? 모르나? 거시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데 지금 딱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거시기. 머시기는 너는 몰라. 근데 난 알아. 그게 뭐더라? 머시기. 그래서 거시기하고 머시기가 틀려요. 위에도 벡터 표시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방향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에요. 위치마다 틀려. 그래서 이거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수평면에 이번엔 마찰이 있건 없건 뭐 신경 쓰지 말고 물체가 있는데 줄을 늘어뜨려서 오른쪽에서 잡아당긴다. FAPP가 applied force, 사람 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내가 손으로 잡아당기려고 해. 줄을 잡아당기려고 해요. 근데 정의가 뭐랬죠? 줄을 잡아당기면 줄이 늘어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잡아당기려고 요 지점 끝을 생각하면 얘 늘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지점이 오른쪽으로 안 가게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왼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 지점에는 장력이 왼쪽. 근데 요 터미널이 두 개죠. 오른쪽 끝에 하나, 왼쪽 끝에. 왼쪽 끝에 매스가 달렸잖아. 매스 기준으로는 뒤에 매스가 요 왼쪽에 매스가 있으니까 요 줄이 늘어나는 방법은 오른쪽이 늘어나도 늘어나지만 왼쪽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줄은 안쪽으로 장력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는 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오른쪽 끝에서는 장력이 왼쪽으로 작용해요. 사실은 장력은 요 줄 따라 에브리웨어에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기타 줄을 눌러보면 여기도 팽팽하고 저기도 팽팽. 여기만 팽팽하고 저기는 흘렁흘렁한 일은 없지. 그런 상황은 없어요. 똑같은 자전거 바퀴도 쇠지만 장력으로 버티고 있죠. 아주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당겼는데 자전거 바퀴 원을 유지하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하여튼 장력. 방향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벡터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다지 뭐 큰 영향가가 없어요. 마찰력도 그렇고 장력도 그렇고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예로는 수평면과 수직면이 결합된 도르래 유형. 도르래가 이게 45도 방향으로 있어가지고 이상적인 도르래, 매스 없고 뭐 이상적인 도르래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이게 세로로 늘어뜨린 줄 끝을 손으로 잡아 당겨, 아래로 이번에 잡아 당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력이 이번에는 장력이 작용하는 위치 점으로 생각하면 4개, 한 점, 요 도르래 이쪽 끝, 요 포인트, 그 다음에 요 도르래 이쪽 끝 12시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왼. 각 위치마다 장력이 작용해야 되는 방향이 틀려요. 요 아래쪽은 위로 작용해야 되고, 요 윗부분 아래로 얘가 당기고, 요 부분은 장력이 왼쪽으로 당기며, 요 끝은 장력이 오른쪽으로 당겨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 장력이 서로 캔슬 아웃 됐다, 뭐 그런 의미 아니다. 그 위치별로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내가 표시했을 뿐이에요. 장력은 요 줄 따라 everywhere에 존재해. 어디에나 있는데 이 끝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럼 요 중간 어디서는 되게 애매하지. 어디서 작용? 내가 눌러보면 알겠지. 어디로 작용할지. 내가 살짝 누르면 그때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할 거야.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물체를 왼쪽에 매달고 도르래를 천장에 이렇게 줄을 늘어뜨려서 매달았어요. 여기 또 이 점을 내가 아래로 당긴다고 해봐요. 똑같은 로직이죠? 3시 방향 아래쪽으로 장력, 아래 끝은 위로 장력이 당기고 여기도 왼쪽, 오른쪽. 그런데 이 모든 1, 2, 3번 모두가 장력을 통해서 그 외력이 장력과 같고 장력이 MA의 이 법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격 작용이지. 내가 여기서 힘을 작용했는데 장력을 통해서 줄 따라서 힘이 전달이 돼서 결국 이 물체를 끌어당기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T밖에 없거든. 이 문제를 보고서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중간에 화살표고 장력이고 요딴 거 다 무시하고 힘을 가했으니까 얘가 올라갔다. FAPP는 MA 이렇게 풀어요. 한 번에 쫙 풀어요. 그러면 효과적일 것 같지만 되게 위험하죠. 좀만 문제가 꼬이면 마구 틀리게 돼 있어. 반드시 구별해서. 왜냐면 얘에 작용한 힘은 얘거든. 장력이 작용해서 FAPP는 이 점에 있잖아. 거리가 멀죠? 몇 센치, 몇 미터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여기에 작용했고 그 힘이 줄 따라서 장력을 통해서 힘이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서 아래로 당겼는데 여기서 위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 스텝으로 풀어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이 점과 이 점을 구별하란 말이에요. 매스를 실제 당기는 건 장력이지. 여기서도 다 그렇죠. 이 줄을 당기는 거는 FAPP예요. 근데 줄을 당기는 힘이 이 장력과 지금 상쇄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가속되고 있는 거는 매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요 지점도 가속되는 거 아닐까? 요 지점도 가속되는데 이게 M이 없네? FAPP 빼기 T 아닐까? 이 지점도 가속되고 있으니까 포인트는 여기 질량이 없어요. M이 0이야. 그래서 좌변이 0이야. 얘가 같아요. 가속되고 있겠지? 얘도 같은 줄이니까 줄이 늘어나지 않으면 얘가 A로 가속되려면 얘도 가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 질량이 없어. 뉴턴의 이 법칙에는 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은 질량이 있어야만 해. M이 0이면 가속도가 있어도 M이 0이면 좌변이 0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기 질점이 없어. 질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야. 이 힘은 장력이랑 같아요. 가속도는 있지만 왜냐면 여기 질량이 없기 때문이죠. 하여튼 그래서 장력은 상당히 똘똘한 힘이다. 방향을 바꿔주고 외력을 매스에 전달할 때 쓰죠. 몇 가지 example을 통해서 힘과 운동, 마찰력 적용하지 않은 쉬운 경우들에서 힘과 운동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는 마찰 없는 책상 위에 토막과 매달린 토막. 책상인데 마찰이 없어요. 쉬운 문제다 그 말이고 수평면에
매스 M1이 있고 토막 하나, 그 다음에 수직으로 줄 따라서 매스 M2가 매달려 있어요. 중력이 있단 말을 따로 안 해도 돼요.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중력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과 속도 있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럼 당신이 찾으세요 그 말이지. 이 매스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얘도 중력 작용하지만 얘는 수직항력이 있어서 평형을 이룰 테니까 그 중력이 하는 일이 없겠지만 이 중력은 이 매스를 잡아당기는 중요한 일을 하겠죠. 외력으로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보다시피 2차원 문제죠. 겉보기는 2차원, 실제로 풀어보면 뭐 되게 유치하지만 겉으로는 일단 2차원이에요. 2차원으로 일단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보통 제가 권장하는 것은 자유물체 그림 그리기입니다. 물론 문제에 주어진 데다 이렇게 화살표로 힘 방향을 좀 표시해 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리는 데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 그리면 엄청 틀린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뭐가 좋냐면 물체를 심플리파이해서 매스를 점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모양과 상관없이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쉽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물체 그림 그리기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표준적인 절차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체를 점으로 찍고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가속도 정도만 화살표와 그러니까 방향과 기호를 표시해 주는 거죠. 이걸 하면 왜 좋냐면 미지수와 그것들과의 관계를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물체 그림 그리기를 하고 문제를 보는 것과 그냥 원래 그림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 풍선이면 풍선 원래 그림을 보는 것과는 문제 풀이에서 좀 달라요. 이게 훨씬 편리해요. 자, 일단 자유물체 그림 그렸어요. 매스 M1 점으로 찍고요. 매스 M2 점으로 찍어서 따로 그려요. 중간 선으로 이어져 있지만 풀 때는 따로 풀어요. 매스 M1 따로. 왜냐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매스 따라 따로 M1에 작용하는 힘, M2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니까. 그러나 얘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해석할 거고 일단 문제를 풀 때는 따로 그린다.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화살표로 표시해요. 요 매스 M1은 장력 T만 작용하죠. T 표시하고 아래로 중력 M1G, 위로 수직항력 FN.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될 거니까 A, 오른쪽 화살표 정도 써놓고 M2는 좀 더 간단하죠. 아래로 M2G, 위로 T. 이번엔 매스 있어요. 이 앞에 보여준 데서 매스 없었지? 줄로 손을 잡아당겼는데 이게 매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클리어하죠. M2, 그 다음에 아래로 가속되니까 A. 왜 같은 가속도냐고? 줄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줄이 쫙 늘어나 버리면 얘만 가속되고 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줄이 안 늘어나니까 같이 얘가 당겨지면서 얘도 가속돼야 되니까 같은 가속도가 되죠. 여기서 이제 미지수도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거 아는가? MG는 알잖아요. M도 알고 G도 알고 주어진 거니까. A를 모르잖아요. A 모르고. 수직항력도 뭐 일단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 일단 모른다고 치고. 그래서 미지수가 장력, 수직항력, 가속도 이 세 개가 되겠죠. 그럼 방정식 3개 있으면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개의 독립적인 방정식이 있으면 이 문제 무조건 풀 수 있어. 근데 그 3개의 독립적인 방정식 찾는 방법도 성분분해를 통해서 찾는 게 편해요. 성분분해 전략은 이제 두 번째 전략인데, 여기다 자꾸 내가 1, 2 하다 보니까 이걸 2라고 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성분분해인데, 성분분해. 여기다 그려놓은 이 자유물체 그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자유물체 그림에, 그래서 M1은 2차원이에요. 힘이 2차원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X방향, T는 M1A. 1번. 이 법칙 썼고요. Y방향, T 빼기 M2G, 요거는 FN 빼기 M1G는 0. 이거 두 개를 썼어요. XY, XY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는 Y방향밖에 없죠. 그러니까 T 빼기 M2G, 위를 플러스로 잡은 거니까, 마이너스 M2A.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아래를 플러스로 잡으면 부호도 그거에 맞춰서 나와야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 지금 위를 플러스로 잡아서 T 빼기 M2G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가속도 마이너스 M2A 이렇게 한 거죠. 아래로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식번호 붙이고 1, 2, 3 그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갖고 미지수를 소거하면 되잖아. T 있고 뭐 FN 있고 A 있으니까 잘 소거하면 되죠. 1에서 2를 바로 빼면은 T가 뿅 사라지죠. 바로. 그래서 1에서 2 빼서 가속도 A 구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구한 A를 1에다 다시 투입하면 T가 나오고, T도 알고 A도 알고
그다음에 3번에서 뭐 FN은 그냥 거저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 3개 다 해결했다. 가속도가 M2G가 G보다 작죠. G보다 작아. 그죠? M1 더하기 M2분의 M2니까 얘가 G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매스는 2개인데 중력을 받는 놈은 하나이기 때문에 2개가 중력 가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가속되는 거죠. 이유는 심플하죠. 이런 문제 변형은 다양해요. 뭐 이렇게 변형되기도 해. 옛날에 이런 거 시험에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돼. 매스를 다른 걸 달아. M1, M2 각도 주고 장력 주고 마찰 없다. 뭐. 가속도가 얼마냐 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비트 문제도 있었지. 옛날에 마찰력 주고 언제 멈추냐, 몇 미터 가다 멈출까 뭐 이런 거 마찰력을 사용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지금 첫 번째 건 가속 이 법칙 상황이었어요. 움직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줄 3개와 매스 줄 2개를 서로 다른 각도로 천장에 이렇게 매달았고 세로 여기도 매스가 없어요. 매스는 1개밖에 없어. 힘의 평형 문제인데 관성의 법칙, 1법칙, 가속도가 0인 상황인데 뭐 이런 문제. 이건 뭐 매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자유물체 그림 그릴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바로 2단계 성분부로 바로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힘을 상세히 파악해 놔야 되겠죠. 지금 그림에다 자세히 파악해 놨는데 장력 들어가면 장력의 방향을 잘 따라 당겨야 돼요. 좀 전에 제가 장력 사용법은 잘 설명했으니까 지금 좀 이제 독해가 되죠? 그림에 나타난 이 화살표들이 다 이해가 될 거야. 줄이 늘어나지 않으려고 버틴다. 그래서 작용점마다 늘어나지 않는 거 기준으로 화살표를 지금 다 그으면 T3가 이 물체를 당겨 올리죠. T3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 T3가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은 질량은 없지만 이 지점에 힘들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힘이 평형인 것을 힘의 합이 0인 것을 지금 1번과 2번식으로 쓸 수 있죠. X방향, 이 지점에서 X방향의 힘의 합 이렇게 잡으면 이게 T1 코사인 세타 왼쪽, T2 코사인 세타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0이 돼야 된다. 위쪽은 T1 사인 세타, T2 사인 세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아래쪽에 작용하는 힘은 T3.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이 이 지점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다. 그래 안 움직일 테니까. 여기서 미지수가 뭐예요? T1, T2, T3. 각도는 주어져 있다고 치고 미지수가 3개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잘 찾아내면 되겠죠. 사인, 코사인이 계수니까 그걸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열심히 하면은 다 구할 수 있어요. T1, T2, T3 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력과 수직력, 그 다음에 가속도 이것만 있는 문제에 여기서 한 칸 문제 난이도를 확 올려주는 상황이 뭐가 되냐면 가속좌표계 문제들이에요. 보통 엘리베이터 유형이라고 말하는데 엘리베이터 속은 가속좌표계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줄을 위에서 뭐 끌어올릴 텐데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껴요. 나는 벽에 들어갔고 작은 방처럼 생겼고 아무 변화가 없지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느끼게 되죠. 바닥이 자기한테 밀어주거나 당기는 힘, 바닥이 자기를 밀어내는 힘이 약간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제들에서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제가 엘리베이터 그렸어요. 그 안에 매스가 있다.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건 뭐 항상 그럴 테니까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수직력 F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전체가 위로 가속된다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화살표 위로 하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위로 가속되는 상황 A 벡터가 AJ 그 다음에 A가 양수 이런 상황에 여기 이 물체 M을 기준으로 이 법칙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MA는 F 이런 식으로 될 텐데 MA 위로 작용하는 힘이 FN이니까 FN 빼기 MG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 수평면에 있으면 수직 강력이 MG였는데 이거 MG면 가속도 0이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면 안 되네? 수직력은 MG면 당신들이 집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 세우세요. 문에다 붙여놔. 내가 물리학을 좀 잘못 배웠는데 수직력이 mg야. 그래서 결론은 이 엘리베이터는 오늘부로 움직일 수 없다. 가속하면 안 돼. 걸어가세요. 틀렸다는 이야기지. 그 생각은 완전 틀린 생각이야. 수직강력은 mg가 아닌 거죠.
수직 강력은 계산 대상이에요. 알아내야만 해. 근데 수평면에서 수직 강력은 mg다. 그걸 외우는 순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운행 불가. 안재석 교수가 운행 불가래. 그러지 마세요. 네, 본인 이름을 내거라. 유명해지려면 본인 이름을 파세요. 자, 농담이고. 하여튼 FN이 계산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 수평면, 뭐 수직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건 지금 가속 좌표계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래.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이 항에서 구한다.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mg 더하기 a.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mg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수직항력이 mg보다 커. 이게 뭔 소리지? 엘리베이터 속에 타면 내 질량이 mg인데 위로 가속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라면 내가 바닥을 더 세게 민다는 뜻이에요. 내 질량보다 더 세게. 다시 말하면 내 다리에 힘이 느껴져. 난 사실 느끼거든. 혹시 지하에 사는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데 올라가야 돼요. 집에 가려면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딱 버튼 누르면 다리가 무거워져. 물론 잠깐이에요. 한 1초 이내에. 엘리베이터 그렇게 내가 무슨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느끼진 못해. 잠시 아주 순간 느낀다. 중력가속도가 9.8m/s 제곱인데 굉장히 큰 가속도거든요. 나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속도 중에 큰 거여서 거기에서 뭐 적어도 5% 이상 변화해야 우리가 그걸 우리 다리의 근육이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의 초반 0. 몇 초 이내에는 그런 처음에 정지했던 게 갑자기 기동될 때 위로 확 당겨요. 그때 내 다리가 잠시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밑으로 끌려가는 듯한. 위로 가속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아래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다르게 그려야 되겠죠. 이번엔 아래로 A 벡터가 마이너스 AJ다. A가 양수다. 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MA는 FN 빼기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마이너스 MA는 FN 빼기 MG 이렇게 돼서 여기서 FN을 구하면 이 항에서 구하면 MG 빼기 A가 돼서 MG보다 작게 되겠죠. 아침에 버튼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푹 내려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허공으로 잠시 붕 뜨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무중력 실험을 하는 무중력을 경험하게 하려면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가 가다가 아래로 이렇게 일부러 아래로 꼬라 박아요. 그러면은 이제 순간 붕 뜨는 느낌. 무중력 그게 심해지면 이제 무중력 상태까지 갈 수 있죠. MG보다 작아지는 건 확실하고 그 크기에 따라 많이 작아질 수도 있죠. 아침에 느끼죠. 개운하다. 저녁에 다리가 무거워. 뭐 상황이 거꾸로 될 수도 있는데 지하에 살면 거꾸로 되겠죠. 세 번째 자유낙하, 프리폴. 엘리베이터가 뭐 줄이 끊어졌다. 갑자기 추락해. 난 그런 엘리베이터는 있고 싶지 않지만 혹시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나? 가속도가 마이너스 GJ인 거죠. 중력 가속도랑 똑같은 거잖아.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게 프리폴이니까. 그래서 좌변의 MA가 마이너스 MG다. 우변은 똑같아. FN 빼기 MG. 이 항에서 보면 FN이 0이야. 수직강력이 0인 거죠. 자유낙하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속에서는 수직강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나 엘리베이터나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누구를 받쳐줄 겨를이 없다 이거죠. 받쳐줄 뭐 여력이 없어요. 똑같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강력이 다 다르죠? 여기 이렇게 크고 여기 작고 아예 없고.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가 적절한 좌표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착각을 할 수 있다. 왜? 엘리베이터 내부에다가 내가 좌표계를 세우고 보면 그 좌표계는 비관성 좌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관성 좌표계. 좋은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가 좋은 좌표계고요. 관성 좌표계라는 것은 정지했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만 움직이는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예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가속되잖아요. 가속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속 좌표계는 비관성 좌표계예요. 회전 운동도 그래요. 자동차 타고 이렇게 차가 회전을 한다. 급회전을 하면은 사람 몸이 휙 쓸리는 바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쏠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것도 비관성 좌표계라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비관성 좌표계는 본질적으로 가속 좌표계란 말이에요. 가속 좌표계, 가속도가 있는 좌표계 자체가 지금 x, y, z 여기다가 x축, y축 세웠는데 이 원점이 가속되고 있잖아. 그래서 가속 좌표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F는 MA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어? 내가 본 힘이 그게 틀릴 수 있어. 계산해야 될 수 있어. 빤히 생각할 게 빤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항상 밖에다 좌표계를 밖에다 놓고 이렇게 밖에 내 생각에 정지해 있는 게 확실한 엘리베이터를 밖에서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세운 요 식은 엘리베이터를 밖에서 본 식이에요. FN을 꽉 믿지 않고 내가 밖에서 본 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다면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겠지. 가속도 없다? 0? 밖에서 보니까 얘가 가속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MA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본 관성좌표계에서 본 피직스를 구현해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 법칙을 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관성좌표계에서 썼을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비관성좌표계에서는 되게 헷갈려. 생각을 잘하면 지금처럼 맞출 수는 있으나 위험하지. 그래서 관성좌표계를 항상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자, 5장 계획보다 좀 빨리 끝나버렸는데 5장 힘과 운동에서 6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힘과 운동에서 문제를 풀려면 이런 4가지를 주의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자유물체 그림을 웬만하면 그린다. 두 번째, 힘을 반드시 성분분해한다. 좌표축 방향으로. 힘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x, y 뭐 이런 식으로 성분분해 꼭 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찾고 내가 지금 뭘 계산하고 있는지를 헷갈리면 안 돼. 변수가 많아질수록 미지수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힘도 숨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지강력 같은 게 그런 거죠. 수지강력이나 중력은 보통 문제에서 자세히 말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 찾아야 돼요. 장력도 필요하면 찾아야 되고, 힘들을 찾아서 여기다 미지수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힘과 운동에서 가속도를 구한다든지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는 데는 이런 절차들이 꼭 있으면 좋겠죠.